번째 뉴스는요, 김정은이가 바로 어제 노동당 8차 당 대회를 전격적으로 열었습니다. 바로 조선중앙통신에서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잔치 분위기도 만들지 않고 거의 뭐 비밀리에 열릴 정도로 조용하게 갑자기 열리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치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개회사를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개회사의 방점은 자성과 회고 그리고 반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거의 방점이 지켜져 있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미래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방점을 찍은 것이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실패, 자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실패에 따른 책임 정치, 즉 숙청 정치, 공포 정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은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 여기에서요, 거의 모든 부분 엄청나게 미달.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강한 질책, 책임, 그다음에 숙청과 공포를 암시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는 갖가지 도전이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이 도전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이 되겠죠. 내부에 있어서는 김정은에 대한 반발, 비판 세력이 상당히 존재한다. 즉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체제 내적인 위협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실패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통제와 강압 정치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분석해 드린 대로 이번에도 내부, 외부 이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이 숙청 정치의 회오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패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호한 대책이 뭐겠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이 제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폐쇄되어 있다시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금줄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호한 대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체 경제, 주체 경제 안에서 단호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추궁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강력한 노동력 동원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인권 탄압, 이런 거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방점이 찍혔다기에는 미래에는 대체적으로 볼 때 좋은 정책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책임 추궁 정치, 그리고 인사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 이 모든 것은 금전을 두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미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받아내고 미국으로부터는 제재 완화의 선물을 받아내려는 그러한 협상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전개할 이 숙청 정치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 공포, 그야말로 이 북한 김정은이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로 인해서 버림받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대화를 통해서 무슨 비핵화를 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서 경제 협력의 발판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평화, 이 안정, 그리고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 김여정은요, 해외 집행부 명단에 김정은 이후 20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김여정의 실질적인 권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정은이 혼자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니라 김여정하고 같이 정치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여정에 대한 그런 신임도 상당히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월성 원자력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산업부 공무원들은 2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원 고위 부사장과 본부장 2명이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최근에 조사를 받았어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삭제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로와 경위, 그리고 이 상하 보고와 그리고 지시,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실체에 검찰이 접근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백운규라든가 최이봉, 그다음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런 윗선에 대한 수사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설령 최악의 경우에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박범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박범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성 친문 친노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도 모르는 그야말로 이 용기 무쌍한 장관이다. 오히려 추미애보다 더 백보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형이라고 했던 사람을 갖다가 정치 환경이 바뀌니까 안변불수하고 자리 똑바로 앉아 뿌리 질릴 정도로 되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거는 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공격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추미애보다도 더 독산적인 그런 이 검찰 지휘권 행사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그러면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중앙일보에서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아주 잘 실었어요. 근거는 바로 뭐냐? 2008년도 1월에 출간했던 자서전 내 인생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 박범계의 과거를 찾아냈습니다. 박범계의 과거를 찾아냈는데, 그걸 보면 우선 가정환경이 굉장히 불행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괴짜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엄마가 오늘날의 박범계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행 청소년에 불과했다. 그래서 집단으로 패싸움까지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뚤어진 그런 생활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학교 다닐 때 이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집단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이 폭행성이 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과도 폭행, 도시생들이 와갖고 사법시험 존치해달라고 했는데도 또 폭행과 폭언. 이 사람이 또 이용구처럼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사 폭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대로 된 이 학생이 아니었고 상당히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면서 본인이 이렇게 본인 가정 환경이 비교적 불운했어요. 불운하다 보니까 자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불우한 이 가정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범계는 2남 3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둘 다 소아마비를 앓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실상의 기억은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그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성공 스토리를 꾸어왔다. 그리고 그래서 꼭 이루고자 싶은 내 꿈이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군대 관계는요, 이 파출소에서 방위로 근무하면서 이 군대를 마쳤고,
85년도 24살의 나이로 연대법대에 입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시위를 좀 했다. 물론 그때 뭐 시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할아버지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공부를 하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언더서클에는 가입하지 않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9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 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판사의 길을 걷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현재 법무차관이었던 23기 동기생 이용구 차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연수원 편집부의 편집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은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탓에 정치를 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씨가 2002년도 노무현 정부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봉준의 국민통합 21로 합류했는데 그는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고 그것은 배신이었고 정통성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내 진로를 수행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공시대를 살았던 김민석이 내 가슴속 깊이 이글거리던 적의감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이 정치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충성 경쟁까지도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개혁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거나 간섭,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만이라도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은 이미 80% 달성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범계가 과거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형이라고 했는데 이번 국감 때는 자리를 똑바로 앉으라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는 거 봐서는 옛날에 생각했던 검찰 개혁을 지금도 그대로 꿈으로 갖고 이것을 실행시킬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그리고 순진한 발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임의로 뺏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정부 들어와서 이제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고 그동안에 추미애와 윤석열 총관의 이러한 충돌, 심각한 사상 초유의 충돌도 민정수석의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하다 보니까 언론에 관심이 되는 관계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맥락이 거의 비슷한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총장은 나이는 민정수석이 2-3살 우이고 연소는 7기 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총장이 현수형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신수석은 사석에서 추미애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총장은 신수석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일하는 스타일을 볼 때 신수석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불편한 동거를 결국은 하다가 깨질 것이다. 언제 깨지냐? 1월 말에 있게 되는 고위 간부 인사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 이것이 하나의 첫 충돌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기사도 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려 할 것이고 윤석열 검찰은 그 전에 백운규 장관 등 원전 수사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신수석의 시험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청와대도 핵심 친문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청와대의 기류가 신현수 발탁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받으러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 16일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청와대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원래는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서 사의를 밝히기로 돼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처음부터 반발성 사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제 평가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현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데 있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론스타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또 맡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에 대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이번에 추미애가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뒤집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됐다. 왜 허위 보복했느냐? 이렇게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검찰 출신 카드가 갑자기 살아나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조선일보 TV조선이죠. TV조선에 어제 아내의 맛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경원 의원의 이 가족 일상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게 챙겨주고 있다. 그리고 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이잖아요. 딸과 그리고 본인의 식사까지도 남편이 잘 챙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남편이 김지호 판사잖아요. 고법에. 먼저 이 정인이 사망 사건을 두고 지금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어린 아이를 1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입양을 했으면 끝까지 잘 키워야 되는데 그야말로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 그 가운데 또 누가 책임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느냐면 이 담당 경찰, 얼마나 무책임한 경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런 또 최초의 진단을 한 의사,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고를 받고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 경찰 파면하는 청원이 지금 하루 만에 20만을 육박하고 있고요. 또 이 정인이가 단순하게 구내염이다 이런 진단서를 쓴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는 청원도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치 입양의 문제가 이처럼 지시를 하고 나섰는데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이 있어요. 이 김미애 의원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에 있는 것이지 입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정인이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이달 이제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어떤 것이 문제가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 등록 관련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크게 몇 가지 점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데 이 김현장 그 잘 나가는 그야말로 이 변호사 수임료도 국내에서 제일 높은 김현장 아니겠습니까? 김현장에서 10여 년간 변호사를 한 사람 치고는 왜 이렇게 재산이 너무 없느냐? 왜냐면 재산이 뭐 고작 20억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18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진짜냐? 이게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 재산 중에 보면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취득 경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이 주식이 말이죠. 일반 우량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코로나 테마주에 이르기까지 뭐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도 또 하나의 이제 문제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그런 이 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진욱 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 재산과 관련해서는 이 주식 경위와 취득 경위가 굉장히 큰 이 의혹 사항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마주가 바로 무슨 테마주냐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인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바로 이 김진욱 후보자가 과거에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 즉 이 법학 석사 과정 공부를 할 때 같이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의 대주주가 바로 이 김선우 씨인데요. 이 김선우 대표이사가 1995년도에서 2006년까지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연구 교수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주식을 매입할 때 이 대표이사하고 어떤 관계가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사전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주식을 갖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지금 의혹의 일단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제목은요, 여러분들 이 진단 키트인데, 코로나 미코바이오 메드라고 합니다. 미코바이오 메드. 그래서 이 미코바이오 메드를 언제 지금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이 자금인 2억 5천여만 원을 활용해서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과연 이 매수한 후에 언제 매도를 얼마만큼씩 매도했는지, 이런 것도 또 관심사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매수를 아주 최저 시세로 만약에 했다고 친다면 5일 종가는 1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약 40%가량이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난 7월 24일 장중 33,900원이 지난해 고점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점에 샀다고 한다면 주식 가치는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는 좀 더 정리해서 청문회 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은요. 이 김 후보자가 소유 중에 있는 현금이 약 3억 6천만 원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현금 보유량이 400까지 가까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 자금 출처는 뭐냐? 주가 하락에 베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특징적인 점은요. 이 서초동 아파트를 15억에 팔아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12억 5천짜리 전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팔았던 서초동 아파트 15억짜리가 지금 27억 정도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 김진욱 후보자가 12억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이 났다. 이런 지금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언론에 보니까 저도 몰랐던 용어인데요. 대전족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제 은어인데, 그래서 김진욱 이 후보자도 알고 보니까 무주택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전족이다 보니까 이 무주택자가 됐다. 그래서 이 대전족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재산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 대전족이 뭐냐면요. 저도 뭐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는 잘 아시죠? 예. 이 맹모 삼천지교를 요즘 현실에 맞춰 볼 때 이것이 대전족이라고 합니다. 대전족은 뭐냐면 자녀가 학세권을 누리도록 대전족 부부가 구축에 거주한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가 어디입니까? 강남 부동산 불패 1등 공신. 여기가 강남구 대치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통용되는 은어의 조합이 대전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치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대전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 학세권은 뭐냐면 학교와 학원의 등 이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 이거를 또 학세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자기 집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면서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열성 부모들이 현대판 맹모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전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뭐 대전족 다 아시고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전족이라는 용어를, 새로운 언어를 저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우 후보자가 지금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만, 불안, 그리고 이 정부 여권의 기대, 이런 거를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 출근길에 또 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축년 새해에 태어나는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특히 지금의 이 전국 현 상황에서 의미는 바로 살아있는 권력, 즉 월성원전 수사 제대로 한다, 울산시장 선거 제대로 수사한다,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제대로 수사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공수처의 중요한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까지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안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대가 있는 것과는 또 반대로 공수처가 정반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양면성을 다 짚고 있어요. 이걸 본다면 지금 김진우 후보자는 나름대로는 균형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이제 김진우 후보자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꾸려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는데요. 이 공수처 설립 준비단 단장으로는 권오중 총리실 비서실 민정실장이 역임이 됐다. 그래서 24일께 그러니까 4일날 청문 요청을 국회에 냈어요. 그래서 20일 뒤인 24일까지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산상으로는 사실 다른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보다는 재산상의 큰 의혹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코 바이오베드 이 대표이사가 김성우 씨인데 95년도부터 2006년까지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 연구 교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 하버드대 동문과 부적절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주식 매입 시점과 규모, 취득가액 등 경위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과제가 되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5.18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5.18과 관련돼서 뭐냐, 지금 현재 5.18 하면 전남이잖아요. 광주니까.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전남대 교수 한 분이 5.18 법은 5.18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5.18 연구소 쪽에서는 또 이것을 반박하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광주에서 5.18 법과 관련된 찬반 양론의 논쟁이 지금 아주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참고적으로 이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요, 김재호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그래서 교직원 온라인 게시판에 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즉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데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5.18 참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의 신장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것이 김재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지역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5.18은 전 국민의 역사적 자산이어야 되고 특정 지역이나 정파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 운영 과정에서 5.18 혐오와 비판이 강화될 것이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연구 토론으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도태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반해서요, 5.18 연구소 쪽에서의 강한 반박의 취지, 표현의 자유와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처벌 요건 중에 부인, 왜곡, 날조, 비방이 빠지고 허위사실 유포만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 정당 지역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력적 억압을 감내해야만 했던 전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 효과와 관련해서
5.18 관련 사실은 40년 진상규명을 통해서 90% 이상이 이미 밝혀졌고 수구 세력의 관심과 유튜브 수익을 위해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 주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양측이 아주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강대 명예교수 최진석 교수가 최근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시를 발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18이 자꾸 정치화해서 거꾸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이 헌법 소원을 내고 또 오픈 시위도 하는 이 코로나 영업 제한에 관련된 저항이 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업종의 그동안의 이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반발이 굉장히 지금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셋 방역에 피해가 누적된 업주들이죠.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 더불어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협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기묘하다, 긴급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최근에 2.5단계로 올라가면서 한 달여 이상을 집합 금지 대상이 돼서 영업을 못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 업주들도 이제는 조직화해서요. 헬스장은 오픈 시위를 하고 있고 유흥업소는 간판, 점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이 반발에 나서는 그런 이 집합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라는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보상 없는 방역은 우연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소송, 그 다음에 우연법률 심판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서 일파만파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 반대 시위가. 그리고 줄도산 위기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들 청와대 청원 20만 동의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지나치게 쉽게 획일적으로 규제에 나선 나머지 이렇게 핀셋 규제만 당하는 이 업주들의 이 분노, 거기에 따른 정부의 횡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민심 폭발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위험수위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지금 현재 해협에 우리 한국 선박이 납포되어 있어요. 바로 이란 항에 우리 선박이 납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해부대가 급파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청해부대는 필압 대응 능력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장은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란의 막강한 군사력에 이 희생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 우리 유조선 납포와 관련해서 대표단을 급파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관이 바로 10일 날 출발하는 것으로 급히 그렇게 지금 현재 최종권 차관이죠.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협상을 통한 석방 굉장히 가속도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이 납포와 관련해서 이미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내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산 지금 70억 불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압박수단으로 납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평가가 상당히 근거가 있고 맞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이 우리 한국햄이라고 하는 유조선을 인질로 삼아서 납치한 것이 아니라 인질로 삼아있는 인질법은 바로 한국이 잡아두고 있는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아들고 있어서 곧 한국이 결국은 인질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인질로 이 7조 원을 지금 70억 달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70억 달러의 조기 말하자면 이 동결 해제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란 당국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백신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얘기를 보면 우리 정부도 이란 동결 자금으로 이란이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이 안을 이미 미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유조선 납포 상태가 이 문제에 대한 이 한국과 이란 당국의 이해가 떨어진다면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어제도 이 JTBC 신년대 특집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에 열렸던 이 토론회에서는 고민정 의원과 황보승 의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 이렇게 4명이 좌우로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이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코로나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이 황보승 의원과 고민정 의원 간의 토론이 대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황보승 의원 이것은 결국 4월달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하나의 선거 후광 효과를 노리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거기에 관해서 고민정 의원은 이렇게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유감스럽다.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선거철에 맞춰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도 코로나 선거라고들 했지만은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했던 것과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가 힘들었던 것도 의도된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전국민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관리선상에 들어오고 소비 전략이 상승 곡선으로 돌아왔을 때 효과를 봤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와 무관한 것이고 코로나 이 확산 여부 이 사이클과 연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정의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 아니에요? 당연히 감싸고 돌아야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미 국회에서 작년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민정의는 일사불란하게 문재인 대통령만 껴안고 축혀 세우고 옹호하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생명줄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가 누가 될 것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어제 재판부가 전산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요, 정경심 이 항소심 사건은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급의 형사 1부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 1부는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 재구속을 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 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이 됐다. 그 다음에 남인순, 정청래, 박범계 이 한결같이 여당 의원들 정말 문제성 발언과 이 과거의 행태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정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이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이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PC방, 그 다음에 호프집, 이런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영업 제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방역 감염법 예방법에는 이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자체장 도시에서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것은 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이루어지려면 손실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이 손실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에서 이 헌재의 우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단체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그 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진보 성향 단체까지도 전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정부 즉 행태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분야의 업종들은 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또는 4분의 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월 임대료조차도 낼 수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내 체육시설들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많죠. 그래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단체들이 청와대 청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 청원이 20만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 낸 청원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첫 거리두기 영업 제한 정책부터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했는데 왜 유독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들이댔느냐? 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 업종 간의 형평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그러면서 실내외 여부에 따른 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샤워장이나 공용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운동구역과 운동구역을 구분하고 회원 예약제 관리 등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17일까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데, 그 후에 관련 코로나 확진 추세의 감소가 확정적이면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남아공까지 다 추가됐잖아요. 총 12명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좀 색다른 뉴스를 잠깐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죠. 매일 코스피 지수가 계속 신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죠. 거래소에서 더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이것은 재미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 주식은 박셀 바이오라는 주식인데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오늘 하루만 더 올라가면 내일부터 거래를 중지시키겠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1471% 성과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 증권업계에서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그런 주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환경이 산업계 전반에 딱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효성화학이고 하나는 롯데케미칼이다. 그래서 둘 다 이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들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상당한 활발한 그런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양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심기일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밝은 뉴스 2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정부 여권의 막말 파동 한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부터 매일같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더 근무하다시피 한다고 그래요. 매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나서 지금 여론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이 비판적 반응이. 왜냐하면 지금 일이 벌어질 대로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뒷붓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뒷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남인순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박원순 시장의 그런 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맨 먼저 한국여성단체 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자마자 바로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한테 전달해가지고 이 임순영 특보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한테 알려주게 된 그런 이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남인순 의원이 지목을 받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동안에 한 일주일간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오늘에야 또 발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임 특보한테 이 무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기도 몰라서 물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딱 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까지도 이렇게 부인하는 남인순 의원에 관해서는 여론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 야권에서도 빨리 사퇴를 하라, 이런 지금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정청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청래, 여러분들 뭐 막말이 심해가지고 지난번에는 공청도 못 받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면론을 가지고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사자들의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MB 측에서 이 시중 작범이냐, 이재호 상임 고문이 얘기했죠. 시중 작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다. 그래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정청래 의원이 다시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시중 작범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시중 작범은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형량이 낮은 생계형 범죄가만 포함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무시하고 폄하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전직 대통령은 중죄를 지어도 우아하다는 뜻이냐? 자기가 보기에는 하자면 이 MB 박근혜 측에서 얘기하는 이 잡범보다 이명박 박근혜는 훨씬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 뭘 잘했다고 어따 대고 잡범 운운하는가? 이렇게 지금 또 이 막말성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청래 의원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특성인 거죠. 이런 특성과 한계를 빼놓고는 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야권의 반발을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더 있느냐, 존재의 의미를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범계 뉴스 두 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미 저도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2016년도 이 박범계 오피스텔 앞에서 사실을 준비하던 이 고시생 두어 명이 가서 박범계한테 제발 사실을 없애지 말아달라, 존치시켜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을 갔는데 이 하소연으로 갔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은 이 보좌관이 사진까지 찍어대고 또 이 난리를 치면서 굉장히 우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이 쩔쩔 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술이 취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이런 녹음 파일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범계 측에서는 이거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내가 혼자 사는 집에 오피스텔에 10시쯤 들어가는데 대여섯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내가 불안하냐, 놀랐단 말이지. 그러면서 숙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고, 또 수행비서가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물러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당시 본인이 폭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박범계가 본인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이종배 대표가 자기 실명을 걸고 이 반박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박 후보자의 자신이 폭행당할 뻔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천벌받을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고시생들은 후보자 앞에서 무릎 꿇고 사법시험을 살려달라고 읍소한 것이
전부 다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고 순수한 고시생들을 폭행하고도 달라는 정중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시생을 폭행범으로 모함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맨 먼저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판사로 할 때 이미 5심 판결이 이미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로서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박범계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조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1999년도 7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술 취한 사람이 주폭, 말하자면 술에 취한 폭력범입니다.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을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어요. 99년도 7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관을 폭행했으니까. 그런데 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어요. 박범계. 당시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전주지법에서 영장 전담 파사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말이죠. 이유가 뭐냐? 이 만취한 폭행범 하나도 제대로 경찰이 제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영장을 갖다가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 무용담을 말이죠. 자서전에까지 또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취객의 난동을 경찰이 수방관하는 것 같았고, 그렇다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이 오히려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공권력이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만 한다로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렇게 얘기 드는데,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집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폭행을 당한 경찰에서 다 이 폭행을 한 사람들 전부 집시법 위반으로 해갖고 전부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이 법의 이 처벌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박범계 이 사건을 보면 얻어맞은 경찰관은 전부 다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억지 논리해도 이게 궤변해도 이런 궤변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공권력을 짓밟은 주폭의 편에 선 사람이 도대체 법무장관이 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공권력 훼손을 눈감아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박범계 측에서는 당시 판결의 취지는 공권력 훼손을 옹호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권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살수를 해가지고 우리 시위대가 사망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범계 본인이 이미 패스트트랙 때 폭행 혐의 걸려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시 고시생들 폭행 혐의, 이것도 또 불가피하게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또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술에 잔뜩 취한 이 폭행범을 갖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거를 못 막았다고 해서 경찰을 직무유기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다.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말이죠. 데스노트에 올려놓고 지금 조국, 추미애, 박범계 공직적으로 공직 데스노트에 연속 법무부 장관 3명이 올라 있어서 지금 청문회를 단단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 지금 현재 야권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러나요? 좀 결기가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한 걸 보면 44.6 대 38.4로 양자 대결일 때는 안철수, 박영선, 안철수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3자 대결일 때는 박영선이 우세입니다. 31.3, 29.4, 19.2. 그 다음에 시사저널 조원 CNI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양자 대결할 때 안철수는 41.1, 박영선은 36.8. 3자 대결할 때는 박영선 35.5, 안철수 26.0,
나경원 19.4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틀을 보면 양자 대결에서는 이 야권에서 그야말로 이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 명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이 야권 표가 결국 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힘대로 오세훈과 그 다음에 나경원 이 두 분이 출마 선언을 지금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히 이 안철수의 이 입당을 통한 이 경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딱 목표 하나는 야권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뺏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친소관계라든가 정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야권 단일화, 이거를 단일화에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